자,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전방 탈구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 건데요. 전방 탈구, 후방 탈구의 무릎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릎 위쪽으로 뼈가 존재하느냐, 혹은 아래쪽으로 이제 무릎이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 요거는 좀 그림 그리려다가 실패를 해서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원위부가 근육으로 움직여서 정마 탈구는 무릎을 들고 있는 모양이고 후방 탈구는 무릎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느냐 혹은 무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 요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방 탈구, 전방 탈구.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손상이 없다면요. 그대로 고정시켜주는 건 당연히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 얘기할 거고요. 후방 탈구하고 전방 탈구가 있는데, 이 탈구와 관련된 이 PMS 이상이 있으면요. 전복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손상당한 다리 쪽 발목을, 그림으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네요. 이거는요.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후방 탈구는 위쪽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전방 탈구는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전방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뭐 그냥 충분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나 추가적인 설명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대면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한다거나 시범을 보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 교정을 혹은 전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PMS가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면, 전복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빠르게 이송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요거 확실한 치료까지 병원에서 전복을 시도하는 시간까지 2시간 넘을 것 같으면 PMS가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관절의 탈구나 손상도 일어나겠지만 대부분 골절과 같이 연관되는 경우가 있고 이보다는 오히려 염자가 조금 더 많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염자라고 하더라도 부목을 대는 거는 동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염자나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공기분목이나 경선분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형이 있다면 베개분목도 생각보다 유용하겠다라는 점 기억해줄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탈구는 전방, 후방, 측면, 세 방향으로 어느든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방 탈구는 발등 굽힘, 요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말 단어의 뜻을 다 알고 계시죠? 후방 탈거는 발바닥 쪽 굽힘. 이게 발이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발이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흔한 탈구 같은 경우에는 외추 탈구입니다. 바깥쪽으로 이 발목이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심해지면 염자뿐만 아니라 인대를 끊어버리고 아예 탈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PMS 이상이 있다면 한 사람이 종아리 잡고 한 사람은 발목을 잡고 그대로 반대편으로 힘을 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발 뒤꿈치야 한 손으로 발 허리공을 잡아가지고 원입으로 견인하고 뼈끝을 풀어내고 재위치시키면서 관절 연골도 보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로만 설명하기가 이것 또한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움푹 들어간 발 뒤꿈치하고요. 그 다음에 발 허리공이라 써져 있는 이렇게 발 같은 경우에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발 허리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하고 이쪽 부분을 잡아서 돌리시면 반대편으로 돌리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 행위들 있죠. 행동을 묘사한 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상이나 시범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는다.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교정이라든지 혹은 정복이라든지 이런 하는 반복 교정에서의 이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는 안 낼 거고요. 그러니 어떠한 방법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지 무료 정복하는 방법을 쓰세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라는 점. 그 대신 어떤 상황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PMS가 없으면 정복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PMS는 있으나 2시간 이상 거리는 거리에 병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 시도해 볼 만한 처치는 무엇인가? 그러면 무릎 관절 탈구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책에 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정복이 되는 겁니다. PMS가 있어도 그런 것도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 발 뒤꿈치라고 있는 발 뒤꿈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대부분 낙상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골절이 생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군골절, 피로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피로골절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무거운 내 인체 체중보다 무거운 인체 체중에 비해 추가적으로 어떤 무게를 더해졌을 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행됐을 때 이 상황을 뼈가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는 상황. 특별하게 외력이 가해진 건 아니고요.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로골절에 관련된 내용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전에 했던 처치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발목과 발 손상은 동일하게 처치를 하라. 특별하게 나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발목이랑 발 손상이랑요. 나누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기억해 볼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건데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그 탈구는요, 전방 탈구가 가장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앞, 뒤, 아래. 그래서 전방, 후방, 하방 탈구. 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관절부에서는 대부분 전방 탈구와 후방 탈구 이 두 가지 종류로 끝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향에서 탈구가 일어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탈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골두가 이탈되기 때문에 움푹 꺼지거나 혹은 각이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정말 탈구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환자 팔 중앙 겨드랑이 앞쪽으로 가슴 가까이 붙잡고 있는 것이 이제 정말 탈구의 특징입니다. 후방 탈구는 안쪽으로 회전시켜준다. 그리고 팔꿈치와 전환을 가슴에서 떼고 잡고 있다라는 점. 하방 탈구는 위팔 돌두가 아래로 이탈되면서 마치 팔을 들어 올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PMS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자, 전마탈 같은 경우에는 팔과 팔걸이하고 붕대 필요하다면 베개를 팔과 전환 아래에 두면서 같이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후방 탈구는요, 어차피, 팔을 들고 있는 모양은 동일하니까요. 하방 탈구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팔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손등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팔을 발견한 상태 그대로 고정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도창성, 창의성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뭐 경소부목하고 몸통하고 붙거나 혹은 머리하고 그 어깨하고 팔을 묶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 도창성이라는 말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 이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렴한 어깨 탈구 같은 경우에는 전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가슴을 가로질러서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요. 견인하는 방법 자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모두 다 동영상이나 혹은 제가 시범을 보면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글로 외워서 이미지화 시키면 좋겠지만 굳이 글을 하나하나씩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 손상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소아에서 많이 발생되고 신경혈관 손상, 팔꿈치하고 무릎이죠. 두 가지가 신경혈관 손상이 매우 높은 관절 부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골절이나 탈구가 일어나게 된다면 상안동맥과 정중신경, 척골, 요골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PMS 평가는 계속 강조를 하긴 하는데 무릎과 팔꿈치 골절 포함해서 어느 부위에서든 다 PMS는 사전 내가 처치를 어떤 거 하기 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처치 중간에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처치가 완료된 후에 이 세 번 꼭 해주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목을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각지 모양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에 이루어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것들은 이제 팔걸이를 몸통과 같이 묶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하지도 마찬가지고 상지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부러진 뼈만 그냥 부목하진 않습니다. 부목이 되어져 있으면 뭐 하지 같은 경우도 부목이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으면 옆에 반대편에 하지하고 묶는다거나 혹은 긴 척추고 전판에 같이 묶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추가적인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행위들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과 손목 골절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 부분은 매우 작은 뼈들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위에서의 손상이 혹은 충격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부러지는 경우는 없겠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상으로 대부분 골절이나 관절 탈구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써져 있는 것처럼 매우 작은 뼈들이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탈구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신경혈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책으로 넘어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손과 손목 같은 경우 전환 포함해서요. 포함해서는 경성분목, 진공분목, 공기분목 어떤 것도 다 어떤 분목이든 여러분들 판단하에 분목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을 쥐게 하는 거 이거 해박지 기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주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 뭐 그 아래 있는 내용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죠? 앞서 했던 내용들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지는 않겠다. 꼴리시 골절 했던 내용 또 다시 나오네요.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꼴리시 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손을 짚을 때 이 손목 근처에 있는 노뼈와 좌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부러진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콜레시 골절이에요. 손목뼈는 여기 있는데 노뼈하고 좌뼈가 이렇게 부러진 겁니다. 두 가지가 부러진 거죠. 이렇게 콜레시 골절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발가락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뼈 같은 경우에는 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절단이 많이 좀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심한 형태의 손가락 발가락 손상이죠. 탈구나 골절 같은 경우는
손가락 발가락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자 자체에 대해서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겠지만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환자가 지금 직접적으로 처치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긴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통증을 호소하긴 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네, 어려운 처치들이 전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 특별하게 장비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이 PMS 평가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골절 같은 경우에 맥박을 확인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PMS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움직임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요, 굳이 뭐 PMS를 평가할 일들은 거의 없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처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손가락 부목을 알루미늄 부목을 대는 방법도 있겠지만 옆에 멀쩡한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손가락을 이용해서 멀쩡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목의 효과를 대신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인하는 방법은 여기 써져 있긴 하지만 제가 견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발가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기는 한데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낮다. 다른 손상부터 조금 처치를 해라. 뭐 그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처치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싫으면 베개부목 쓰세요. 베개부목. 베개부목이 발가락 골절이나 뭐 탈구일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베개부목 사용하셔도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연부조직 손상과 결합조직 손상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써져 있긴 한데, 솔직히 연부조직 손상에 대해서는 이전 챕터에서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대신 이제 인대나 힘줄과 관련된 내용들은 처음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인대 손상이 일어난다, 힘줄 손상이 일어난다 라고 했던 건,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 대신 사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지에 위협을 준다는 소리는 적절하게 처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동일시될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우선 인대와 관련돼서 이제 염자를 보실 건데, 염자는 1도, 2도, 3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대가 완전히 기능을 잃고 탈구나 완전한 관절 불안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이야기와 동일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해진 인대, 끊어진 인대가 아니라 파열된 인대라는 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전에 당했던 손상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치받지 못해 약해진 인대가 있다면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탈구나 혹은 관절 불안정성으로 뭐 쉽게 걷는 것이 불안정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불안정하거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습관성 탈구라는 말이 있죠. 물론 습관성 탈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탈구가 발생했는데 발생하고 난 후에 인대가 또 회복되지 않거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거나 뭐 그런 상황일 때 계속적으로 탈구가 발생하는, 인대가 이 탄력성을 계속 유지해 준다면요, 뼈가 다시 튀어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탈구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서 혹은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회복되지 못해서 이 습관성 탈구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건 어찌 보면 뭐 큰 장애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만한 내용인 거겠죠.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 연부조직 손상, 결합조직 손상에서도 골절이나 관절처럼 처치하라 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골절이나 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변형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 신체적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대, 힘줄 이 외쪽으로도 가려져 있는 골절 같은 경우 혹은 미세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절과 탈구, 발목이나 특히 발목이나 손목 같은 부분, 이런 부분, 혹은 관절 부위에서 발생되는 손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누시지 않고 말고 동일하게 관절 처치처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런 라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특히 근육 손상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와 전환해서 이 구획증후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계속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언급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그나마 폐쇄성 손상은 괜찮은데 개방성 손상 밖에 뭐 절단이라든지 혹은 뭐 열상이라든지 혹은 절상에 이어서 인대가 완벽하게 끊어진 것이 확인되거나 혹은 근육이나 힘줄이 완벽하게 끊어진 것이 있다면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파열의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근육이나 관절 부위에서 발생된 손상 때문에 근육이나 혹은 관절 움직임 조절하는 근육 사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점. 그래서 개방성 상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냐면요. 당연히 개방성이라고 하게 되면 뭘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병원체들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들을 떠올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병원체들은 뭘 야기한다? 염증. 염증이라는 소리는 다시 되돌려 얘기하면 감염을 야기시켜주게 된다는 점. 특히 관절 부위에서 발생되는 감염은 이 관절 부위에서 뭐 몇 가지 부분들은 회복이 안 된다, 재생성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모되는 신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의 이 감염이라는 것은 관절 기능을 매우 심각하게 어그러뜨리는, 바스라뜨리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성 상태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적으로 근육 힘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움직이는 거니까 굽히고 피는 능력들 다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손상된 근육은 정상위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수술적 처치를 하게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면 연부두지 손상이든 뼈의 손상이든 관절의 손상이든 다 모두 동일하게 처치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뼈가 부러졌든 뭐 관절에 탈구가 발생했든 간에 뭐 부목에 되는 거는 기본적인 서류가 되는 거고 염자가 일어났든 혹은 힘줄이 끊어졌든 간에 이것 또한 관절 손상과 동일하게 처치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약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디아제판, 모르핀, 펜타닐 그리고 여기 펜타닐에 대해서는 앞서서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펜타닐 조금 특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골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얀목골절, 이거 생나무골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생나무골절로 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뼈근 연골골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성장판골절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소아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골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뼈는 안정되어 있지만 이 뼈 자체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똑바라야 될 뼈가 이렇게 구부러진 겁니다. 소아의 뼈는 뭐라 그랬죠? 연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부러지고 이쪽 부분도 이제 약간 겹치면서 부러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처치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게 되면 뼈가 이렇게 휘어져서 다르겠죠. 뼈가
요것들이 이제 약목고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포고증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성장판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뼈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대 여부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손상 기전과 손상 기전과 발생된 손상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학대를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대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대 관련돼서는 아마 다른 챕터에서 언급이 될 거고요. 운동손상, 근골격계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대부분 관절 손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관절에서는 특히 또 인대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적에는 뭐 근육 손상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골절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관절, 근육 손상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처치할게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라이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S까지 붙여서 스프린트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스 여기 밑에 써져 있네요. 그죠? 여기 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골격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염자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뭐 손가락 골절 같은 것들이 있으면 환자가 굳이 앰뷸런스 구급차를 타지 않고 병원에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에서 이제 진료 의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모두 거절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도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심리적 지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골격계 손상에서의 이 심리적 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생명보다는 이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환자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문가적인 언행,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 그 다음에 동정적인 자세를 나누면서 가라앉히고 안심시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동정을 솔직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 좀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긴 한데, 동정 어린 말투로 하시게 된다면 환자는 심리적으로 오히려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정 섞인 어투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동정적인 자세로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동정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 환자가 벌써 불쌍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라는 거는 현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X를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혹은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지금 현대 의학 기술로 수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벌써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환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나는 치료가 될 수 없는가 보다, 나는 이런 장애를 평생 앓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좋지 않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